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받고 있는데 조문객 중 한 명이 바로 영정 사진 속 그 사람이었다는.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저희 가족 모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초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정신없이 코딩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준호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너희 고모부가 돌아가셨어. 뭐라고?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고모부는 제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고모부가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무슨 일이야? 고모부가 아프시기라도 했어? 교통사고야.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다가. 엄마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야. 빨리 와라. 전화를 끊고 바로 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팀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조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데? 친척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그래, 어서 가봐. 조심히 가고. 택시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고모부는 너무나 건강해 보이셨거든요. 준호야, 요즘 잘 지내지? 회사 일은 어때? 네, 잘 지내요. 고모부는요? 나야 뭐 늘 그렇지. 건강하게 잘 있어. 그때의 대화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지하 1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고 김성민님 빈소라고 쓰인 안내판이 서 있었어요. 김성민 고모부의 이름을 보는 순간 현실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빈소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와 고모가 영정 앞에서 울고 계셨어요. 영정 사진 속 고모부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회사 단체 사진인지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평소에 온화한 미소가 그대로였어요. 고모. 고모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내 고모부가. 우리 성민이가. 고모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50대 초반의 고모는 결혼한 지 25년 만에 남편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고모, 진정하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고모의 아들인 사촌 동생 민재는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4살의 대학생인 민재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민재야. 형. 민재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상주석에 앉아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고모부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고모부의 회사 동료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었어요? 출근길에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받았대요. 현장에서 즉사하셨다고.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그날 저녁 내내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고모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조문객이 뜸해지자 잠시 쉴 수 있었어요. 고모는 영정 앞에 앉아서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여보. 어떻게 나를 두고 먼저 가요? 우리 민재도 아직 어린데. 고모의 울음소리가 빈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웠어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그날은 너무 답답해서 동료에게 한 갭이 얻어 피웠습니다. 고모부, 왜 이렇게 갑자기 가신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빈소에서 머물렀습니다. 상주들은 밤을 새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계속해서 고모부와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날 아버지가 안 계셔서 혼자 가려고 했는데 고모부가 오셨던 일. 준호야, 내가 내 아버지 대신 가줄게. 오늘은 중요한 날이잖아.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대학교 입학식 때도 늘 함께 해주셨어요. 준호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런 고모부가 이제 정말로 하늘나라로 가신 겁니다. 새벽 3시쯤 민재가 제 옆으로 왔어요. 형, 나 못 믿겠어. 아빠가 정말로 돌아가셨다는 게. 나도 그래. 어제만 해도 통화했는데.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하셨는데. 민재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야, 내가 이제 어른이 되어야 해. 고모를 도와야지. 응. 알아. 다음 날 토요일 조문객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주말이라 평일에 못 온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쯤 고모부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80대 중반의 할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민아, 엄마보다 먼저 가면 어떡하니? 할머니는 영정 앞에서 통곡하셨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어요. 오후 2시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조문을 왔어요.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는데 실내인데도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 조의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과 무슨 관계신지. 제가 물어보려는데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영정 사진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보통 조문객들은 영정 사진을 보고 절을 한 후 바로 나가는데 이 남자는 계속 서서 사진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혹시 제가 다시 말을 걸려고 하는데 남자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그리고는 빠르게 빈소를 나갔어요. 준호야, 지금 그 사람 누구야? 고모가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고모부 회사 분이신가 봐요. 하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한 것 같았어요. 30분쯤 후 또 다른 이상한 조문객이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온몸을 검은색 옷으로 감싸고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성도 역시 절을 하고 조의금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과 오래전 친구입니다. 여성은 간단히 대답하고는 역시 영정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성도 서둘러 빈소를 나갔습니다. 이상하네. 엄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뭐가요? 오늘 이상한 조문객이 많은 것 같아. 다들 얼굴도 가리고. 원래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엄마 말이 맞았어요. 그날 오후부터 유난히 이상한 조문객들이 많았습니다. 오후 4시쯤 또 한 명의 수상한 남자가 왔어요. 이번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 그리고 영정 사진을 오래 바라보는 것도 똑같았어요. 이 남자는 특히 더 오래 서 있었습니다. 거의 5분 가까이 영정 사진만 보고 있었어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제가 걱정스러워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남자는 황급히 빈소를 나갔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민재가 제 옆으로 와서 속삭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혹시 아빠가 무슨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니겠지? 무슨 소리야? 고모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저녁 6시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조문을 왔는데 이 남자는 얼굴을 전혀 가리지 않고 있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평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자가 절을 하고 일어서는 순간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이 영정 사진 속 고모부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거의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제 당황한 표정을 보고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빠르게 빈소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반사적으로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고인과 무슨 관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회사 동료입니다. 회사 동료요? 고모부와 얼굴이 너무 닮으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많이 들었습니다. 친형제처럼 닮았다고.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팔을 빼려고 했습니다. 그때 고모가 다가왔어요. 어머, 당신 누구세요? 고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당신, 설마. 고모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제가 급히 고모를 붙잡았어요. 고모, 괜찮으세요? 저 사람이. 고모는 손가락으로 그 남자를 가리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고인이랑 너무 닮지 않았어? 쌍둥이인가? 아니, 거의 똑같은데? 소란이 커지자 남자는 더욱 초조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남자가 빠져나가려는 순간 민재가 소리쳤어요. 아빠세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민재는 멍한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재야, 무슨 소리야? 제가 민재를 붙잡았습니다. 형, 저 사람. 아빠 같아. 정말 아빠 같아. 남자는 이제 거의 도망치듯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급히 뒤쫓아갔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복도에서 남자를 따라잡았습니다. 제발 설명 좀 해주세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세요? 남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신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오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회사 동료일 뿐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당신 얼굴이 고모부랑 똑같다고요. 그때 뒤에서 고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민이, 당신이죠?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고모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보. 고모가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왜 죽은 척한 거예요? 왜? 그 순간 남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상에. 저는 그 장면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모부가 살아있다고? 여기서는 안 돼요. 다른 곳으로 갑시다. 고모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고모, 민재, 저 그리고 엄마까지 함께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서 고모부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말 미안합니다. 특히 민재에게. 고모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왜 그런 거예요? 왜 죽은 척한 거예요? 민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설명하겠어. 다 설명할게. 고모부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5년 전부터 큰 빚을 지고 있었어. 빚이요?
회사 후배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사기였어. 3억이 넘는 돈을 날렸지. 고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3억? 그런 큰 돈을 왜 말도 안 하고. 말할 수가 없었어. 당신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고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고모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이자를 갚으려고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을 갚으려고 또 대출을 받고. 악순환이었지. 그래서 죽은 척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험금 때문이야. 나한테 5억짜리 생명보험이 있거든. 그걸로 빚을 갚고 너희들 생활비도 남길 수 있을 것 같았어. 미친 짓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고모가 소리쳤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계속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면서 살 수도 없고. 그럼 오늘 아침 교통사고는 뭐예요? 경찰이 확인했다고 했는데. 그게 조작이야. 조작이요? 고모부가 설명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사고 처리업자가 있어.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가짜 사고를 만들었어. 시신은? 고모부가 말을 멈췄습니다. 시신은 뭐예요? 무연고 시신이야. 화장이 심해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세상에.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타려고 한 거예요? 응.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근데 왜 장례식장에 온 거예요? 들키면 어떡하려고. 제가 따졌습니다. 나도 몰랐어. 발길이 저절로 향한 거야. 너희들 얼굴이 보고 싶었어. 고모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할 생각은 없었어. 아빠. 민재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매형, 이건 범죄예요. 보험 사기잖아요. 알아. 다 알아. 경찰에 자수해야 해요. 안 돼. 고모가 소리쳤습니다. 여보를 감옥에 보낼 순 없어요. 언니, 하지만 이건.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줘요. 제발. 고모가 엄마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고모부를 신고해야 하는 건 맞지만 가족을 경찰에 넘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보험금이 나올 때까지 숨어 있을게. 그리고 빚을 다 갚은 후에 외국으로 나갈 생각이야. 외국으로요? 그게 최선인 것 같아. 여기 있으면 언젠가 들킬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준호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한국생명보험 조사팀 이민석입니다. 보험회사라는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시죠? 김성민 씨 사망 건으로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는데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확인이요? 네, 내일 오전에 댁으로 방문해도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급히 고모에게 연락했습니다. 고모, 큰일 났어요. 보험회사에서 조사 나온대요. 뭐라고? 벌써? 내일 오전에 온대요. 어떡하지? 성민이한테 연락해 봐야겠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고모부도 함께였어요. 보험회사에서 뭘 조사한다는 거야? 고모부가 물었습니다. 아마 사고 경위나 신원 확인 같은 거 아닐까요? 문제는 시신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화장했잖아. 확인할 방법이 없을 거야. 고모부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보험조사원이 고모 집으로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생명보험 이민석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유족분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이상한 점이요? 네, 사고 현장 조사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민석은 서류들을 꺼냈어요. 첫째, 트럭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는데 사고 당시 피해자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부자연스럽다니요? 마치 일부러 차에 부딪힌 것처럼 보였어요. 고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소지품 중 지갑이 발견되었는데 신분증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가 이상한데요? 보통 사고 시 지갑에 신분증이 있기 마련인데 없다는 게 의아하더라고요. 그냥 안 가지고 다녔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변호했지만 이민석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셋째, 시신의 DNA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화장되어서 불가능하더군요. 그건 장례 절차상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보통은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장례를 치르는데 이민석이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뭔가 숨기시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고모가 소리쳤습니다. 제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무슨 모욕이에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차상 필요한 조사입니다. 이민석은 계속 질문했어요. 김성민 씨가 최근에 큰 빚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에요. 고모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5억짜리 생명보험을 작년에 새로 가입하셨더군요. 액수가 상당히 크던데요. 그게 가족을 위해서. 타이밍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빚이 있는 상황에서 고액 보험 가입. 이민석의 말에 우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추가 조사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은 언제 나오나요? 고모가 물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민석이 떠난 후 우리는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고모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들킬 것 같은데. 그날 저녁 고모부를 만났습니다. 보험조사원이 의심하고 있어요. 알아? 예상했던 일이야. 그럼 어떡할 건데요? 일단 기다려보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보험금을 안 줄 수는 없어. 하지만 고모부의 얼굴에도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김준호 씨 맞으시죠? 김성민 씨 교통사고 건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추가 조사요? 네, 내일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직접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모와 함께였어요. 형사님이 우리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형사님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김성민 씨 사망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사실이요? 시신이 김성민 씨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모가 기절할 뻔했어요. 뭐라고요? DNA 검사 결과 사고 현장의 혈흔과 김성민 씨 집에서 채취한 모발의 DNA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김성민 씨는 살아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님이 우리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혹시 아시는 거 없으신가요? 고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제가 대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험 사기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희는 정말 모릅니다. 고모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형사님은 한참을 우리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일단 오늘은 가보세요. 하지만 수사는 계속될 겁니다. 경찰서를 나와서 고모부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경찰이 알아냈어요. DNA로 확인했대요. 젠장. 이제 어떡할 건데요? 자수해야 해요. 아직
아직은 안 돼.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있을 건데요? 조금만 더 시간을 줘.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3일 후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험 사기 조직 검거. 가짜 사고로 수십억 편취. 뉴스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경찰은 가짜 교통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는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직은 무연고 시신을 이용해 사고를 위장하고 화면에는 아는 얼굴이 나왔습니다. 고모부가 말했던 사고 처리업자였어요. 조직원들은 모두 구속되었으며 경찰은 이들과 연루된 추가 피의자를 수배 중입니다. 고모부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고모부한테 연락돼요? 안 돼. 전화를 안 받아. 그날 밤 고모 집 앞에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김성민 씨 계신가요? 아니요, 저희 남편은 돌아가셨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김성민 씨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집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고모부는 집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모를 경찰서로 연행했어요. 부인으로서 남편의 범죄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와 민재 엄마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저희는 장례식 때 알았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가족이라서. 가족이라고 범죄를 숨기면 안 되죠. 형사님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고모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너희들한테 피해 주고 싶지 않아. 내가 자수할게. 다음 날 아침 고모부는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저는 김성민입니다. 제 죽음을 위장했습니다. 뉴스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가짜 죽음으로 5억 타려던 남성 자수. 가족들도 공범 혐의. 고모와 우리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고모는 공범으로 저희는 방조죄로 기소되었어요. 재판은 3개월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김성민은 보험 사기, 시신훼손,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무연고 시신을 이용한 것은 특히 악질적입니다.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엄격했어요.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은 징역 5년이었습니다. 고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저희는 벌금형을 받았어요. 판결을 듣는 고모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모부는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 계속 사과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도소에서 고모부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증거요? 김성민 씨가 진짜 피해자였다는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성민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사실은 보험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네? 그들이 일부러 김성민 씨에게 빚을 지게 만들고 보험 사기를 유도한 겁니다. 그럼 고모부가 속은 거였어요? 네, 처음부터 함정이었던 겁니다. 김성민 씨는 조직의 먹잇감이었어요. 추가 수사가 진행되었고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고모부에게 투자 사기를 친 회사 후배도 사고 처리업자도 모두 같은 조직원이었어요. 그들은 계획적으로 고모부를 파산시키고 보험 사기로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수십 명을 이런 식으로 이용했습니다.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였어요. 재심이 열렸고 고모부의 형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피고인도 조직의 피해자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고모부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고모부의 직장, 가족의 명예,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고모부는 지금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름을 바꾸고 다른 동네에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어서 와. 밥 먹었어? 아니요, 아직은. 그럼 내가 해줄게. 뭐 먹고 싶어? 예전의 밝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모와 민재도 가끔 식당을 찾아와요. 여보, 오늘 손님 많았어? 응, 단골들이 많이 왔어. 다행이네. 가족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모부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준호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뭐가요?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줘서. 나 혼자였으면 정말 끝이었을 거야.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고모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의 의미, 정의의 무게, 그리고 용서의 가치. 고모부,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응, 이번에는 정직하게 살 거야.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해. 잘 될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조문객이 사실은 고모부였던 그 순간.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하지만 그 경험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민재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 나 다음 주에 면접이야. 정말? 어디? IT 회사. 형이 있는 분야로 가려고. 잘 됐다. 힘내라. 응, 이제 내가 가족을 책임져야지. 민재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걱정이 많으시지만 예전보다는 편안해 보여요. 준호야, 언니네 가끔 가봐라. 혼자 힘들 텐데. 네, 엄마. 자주 갈게요. 고모는 이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고모부 식당 옆에 있는 카페예요. 언니,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래, 앉아 있어. 고모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에게는 규칙이 하나 생겼어요. 절대로 비밀을 만들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또 이런 일이 안 생기지. 고모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1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또 보험 사기 사건이네. 어휴, 저러다가 인생 망치는 거야. 이제는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지만 그래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고모부도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해. 아무리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 거야. 며칠 전 고모부 식당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모인 건 사건 이후 처음이었어요. 다들 잘 지냈지? 네, 고모부. 준호야, 회사는 잘 다니고? 네, 요즘 프로젝트가 잘 풀려서 승진할 것 같아요. 오, 그거 좋은데? 민재는 취업됐어? 아직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최종 면접이에요. 잘 됐네. 꼭 붙어라. 평범한 대화,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고모부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많네. 그러게요. 준호야,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뭔데요?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잖아. 나도 진짜 죽었으면 저기 별 중 하나였을 텐데. 고모부. 농담이야. 나는 아직 죽을 수 없어. 할 일이 너무 많거든. 무슨 일이요? 빚 다 갚아야지. 민재 결혼도 시켜야지. 너 결혼식에도 가야지. 고모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초대해 주세요. 당연하지.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 진작에 끝났어. 가족인데요, 뭘.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고모부가 가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 가까워졌어요. 물론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아팠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책상 서랍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어요. 고모부의 장례식 때 찍은 영정 사진. 가끔 그 사진을 보면서 그때를 떠올립니다. 이 사람이 살아서 조문을 왔었지.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고 우리는 그 현실을 이겨냈어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당장은 쉬운 해결책처럼 보여도 결국 더 큰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는 비밀을 만들지 마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도 처음부터 고모부가 솔직하게 말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모두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고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함께 나누세요. 그게 가족의 의미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